일단 자, 빅데이터 지식 탐사 여기 왜 1%가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연세대학교 뭐 어느 과에 있던 그 해당 학과의 1%입니다. 그 전공에. 그래서 지금 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자,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엘빈 토플러죠? 이게 불산 20년 전 사람인데 예, 제3의 물결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호산 씨,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1점 줄게요. 이 사람이 얘기한 명언입니다. 생존의 첫 번째 룰은 분명하다. 어제의 성공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이거 듣고 어떤 거 느끼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제 성공을 하셨어요. 대학 입학에 성공을 해서 연세대학교 1%가 되셨는데, 졸업한 다음에도 성공할 거냐? 예, 이거 지금 몰라요. 진짜 모르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졸업해서 성공이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2011년부터 우리 사회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2011년에 나와요. 2011년, 한국은 11월, 전 세계적으로는 2월 달에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 이후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이 계속 이제 꽤 오래됐죠. 근데 아직 잘 활용 안 되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2011년 이게 파란색이 구글이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게 지금 2011년 2월입니다. 2월에 이제 가트너가 이 용어를 처음 쓰면서 나온 거고요. 파란색이 나온 다음에도 조용하다가 2011년 7월에 잠깐 뜨고 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여기 뜰 때죠. 이게 11월이에요. 11월. 여기 잠깐 왔다 갔다 뜨다가 요 시점이 2011년 12월. 여기가 이게 죄송합니다. 2011년 11월. 그죠? 이때 그 네이버 검색에서 확인이 뜨는 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뜨고 있는 거를 보이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 계속 뜨는데, 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약간 주춤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요건 좀 약간 변하고 있죠,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떴다라는 거고요. 왜 떴냐? 바로 이겁니다. 11월 달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빅데이터를 써야 돼라는 이제 써야 된다는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게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었고, 네,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또 엘빈 토플러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전략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전략의 일부이다. 요거 듣고 무슨 생각이 나나요? 네, 여러분들 1%지만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데이터 전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당신의 전략을 가주세요. 데이터 전략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AI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요. 자, 2015년에 사물인터넷, 이거 옛날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집에 다 있죠? 알렉사. 그리고 뭐 CCTV 갖다 놓고 집에 여러분들 누구죠? 애견이나 고양이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 그게 다 이때 한 거예요. 백내에 센서를 갖다 놓고, 이건 이제 IoT라 그래요. 사람이 쓰는 인터넷이 아니라 기계가 쓰는 건데, 예, 요게 이제 2015년에 됐고, 2016년 다 아시죠? 인공지능. 우리 알파고랑 대국을 벌였던, 이게 2016년 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죠, 인공지능이. 그리고 요새 뭐 거의 모든 회사가, 모든 지면에, 신문 지면에 AI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떴고, 네, 그 다음이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그걸 다 아우러서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 없이 생산하고,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의 키워드는 이제 우리는 오래 삽니다. 코로나 때문에 빨리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뭐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자아 중심 사회가 될 거고 도시가 거대화될 겁니다. 집중화되고 농촌은 위험해질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미래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관련 기관들이 다 발표한 거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쟁을 하고 무인 기사, 가사, 기사 이런 일자리가 축소되고 이런 거 지금 벌써 이미 타다 이런 데서 아니 그 뭐죠? 무인 운전 이런 거 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재산업화. 로봇이 산업을 하는 겁니다. 로봇이 노동을 제공하는. 그다음에 요새 또 얘기가 많이 나온 타다 얘기죠. 공유 경제의 확산. 예,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미래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노동 일자리 구조가 변화가 될 거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개인이 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지금 그게 1대1이에요. 사람과 회사가 1대1이죠. 여러분들 정규직 가도 1대1입니다. 미래는 정규직이라도 N-대-N이에요. 내가 여러 개 회사에 일하고 정규직으로 한 회사는 여러 사람을 또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이게 1대-N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권력 이동 해가지고 지금 연결이 엄청나게 돼 있죠.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요건 좀 생소합니다. 전자민주주의가 될 거다. 네, 이게 소셜의 저항으로 전자민주주의가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불평등은 계속 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심화된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자꾸 아셔야 돼요. 데이터 모르면 네,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미래예요. 요새 인터넷 못 쓰면 피해 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20년 후에는 데이터 못 쓰면 피해 보고요. 네, 초고속 이동, 궁극적으로는 우주 시대가 열릴 거다.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미래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나의 미래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기대 수명이 80세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늙을 나이죠. 기대 수명이 12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60세를 더 사시는 60살을 뭐하고 사실 거냐? 중요한 거는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근데 그때 다 이렇게 자동화 될 테니까 이런 기술들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래서 2017년, 이게 2020년도 똑같아요. 이거 슬라이드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쳤네요. 2020년도 같고요. 지금 대학에서 배출하는 학사 학위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30대에 꺾어질 수도 있고요. 한 40대까지 먹고 살 수도 있고, 50대, 60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의 현상인데, 사실은 120살까지 살면 이게 더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60세에 끝나버리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우리가 30대부터 60대를 행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막 전문성 있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60 이후에 새로운 삶을 후반전이죠. 그때는 자기가 젊을 때 가진 전문성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셔야 돼요. 재미도 얻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후반전이 있게 되고요. 이 후반전을 잘 키우시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10년 선배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길을 가시고 싶으시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네, 데이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이런 로봇들이 발전할 거고 교통경찰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보호가 없어진다고 왜 자동차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래서 자율주행해서 이런 변화가 지금은 멀리 있다가 올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금방. 지금
몇 년 사이에 버거킹 앞에, 맥도날드 앞에 다 자판기 보셨죠? 예, 그걸로 쫙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게 다 없어져요, 또. 그냥 내 핸드폰에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옛날 그 노동으로 했던 일들, 직장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직장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그걸 못 따라가요. 지금 학과마다 있는 그 커리큘럼들이 다 옛날, 비교해보세요. 10년 전이랑 많이 바뀌어졌나. 거의 똑같습니다. 10년, 20년 전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라, 미래를. 그래서 잘못 미래를 고민하시면 네, 연대 학사를 받아도 취직을 못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이제 노동 전문가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가 옛날에 있었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이런 관세사,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전문직이지만 국가가 허락한 전문직입니다. 의사도 포함해서. 근데 요새 의사도 그 AI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검증을 합격했다고 해서 평생 그 사람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게 관세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무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공부하시면 10년, 20년 후에 이제 직장을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고생하면 좋은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똘똘하게 고생 안 하면 미래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래도, 지금 공부를 잘 안 하면 좋은 방향으로 또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몸을 먼저 챙기고 가족을 챙겨라, 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몸으로 하는 일은 내가 하게 됩니다. 데이터 같은 거 안 하고 미래의 중요한 학문을 안 배우면 다 몸으로 하게 되니까 누구랑 경쟁해요? 기계랑. 기계보다 근데 오래 뛸 수 있고 빨리 뛸 수 없잖아요. 항상 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사시는 데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 정보화 사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숙한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정보를 모두 디지털화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한국은 모든 정보가 컴퓨터 안에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게 전달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로 구동이 되는 사회고, 미래에 나올 지능화 사회, 빅데이터 사회는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장 전문적으로 데이터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에 있는 청년보다 좀 더 빨리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그 영역에서 모든 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지역과 시기에 와 계십니다. 근데 하나만 깨시면 돼요. 뭐예요? 전통적인 그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탐구해라. 그게 바로 이 과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과목이다. 왜? 모든 게 우리나라는 IT 위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IT를 이해 못하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데이터겠죠. IT와 데이터를 이해 못하시면 어떤 전공이든 경쟁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으면 상대 우위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환경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 미래 진로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 더 좋은 게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인구 증가 연도예요. 연도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아마 벌써 100세 이 정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요게 어딘가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 그죠? 여러분들 부모 세대, 부모님하고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 부모님 세대고 여러분들 세대가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게 줄고 있죠, 그죠? 이렇게 남자 여자 다 줄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걸 시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 부모님은 사람이 노동력이었고 그래서 똑똑하게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커서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식 세대는 더 줄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력, 지금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사람 노동력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이만큼을 누가 메꿔야 된다? AI 기계가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지금 우리 걔들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AI가 여러분들이 말보다 더 잘 뛸 수 있나요? 못 뛰잖아요. AI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지식을 찾고 빅데이터에서 뭔가 찾아내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 그러니까 이쪽을 이해해야, 데이터를 이해해야 AI라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냥 그 기계랑 계속 경쟁을 하셔야죠. 말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랑 여러분들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척도로 경쟁을 하는 세상이 될 거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금 연대 들어왔다고 마음 편히 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성공은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처럼 사셔야 돼요. 청개구리 되게 나쁜 거잖아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근데 지금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얘기는 해보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맞을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케어하니까. 근데 적어도 IT와 데이터 관련, 어떤 전문가 관련은 한 번쯤은 반대를 해보시는 것도 또는 한 번쯤은 의심을 갖고 다르게 사시는 것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살던 세상,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포플러가, 저 보이죠? 부모의 노릇은 가장 커다란 아마추어들의 보호구역으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나처럼 살아라를 얘기했을 때 그게 꼭 올바른 거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좌표측이 변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기존의 가치랑 미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현대자동차인 것 같은데 자동차 만드는 기계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 기계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중국 같지만 중국에도 무인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주먹구구가 딴 게 아니고요. 옛날 주먹구구예요. 옛날에 생산하는 방식이 이게 정밀하지 않고요. 정교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들어도 옛날 대중산업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기성복 같은 거. 근데 이제는 맞춤형 목을 맞춰야 되고 주먹구구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의 거 카피해도 안 됩니다. 이제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카피하면 문제가 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닌 중국이 발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술 복제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하여튼 이제 그 지능화 뭐 이쪽 세상에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교하게 자기만의 아이디어,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한다고 내한테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하여튼 성공은 이런 거고, 네, 이게 지금, 네, 이 천지창조 그림이잖아요.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만의 거를 창조해야 된다. 그거는 이게 뭐예요? 계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새로운 걸 창조할 수는 없지만 사고의 발상. 지금 우리가 옛날에 주먹구구를 해왔던 거, 그다음에 상명하복이죠. 윗사람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경험적으로 하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아까 그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는 전문가긴 하지만 예, 없어지는 직업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너는 의사해, 너는 세무사해,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겠지만 네, 제일 성공하시려면 여러 회사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찾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공의 조건으로는 네, 이거 누구예요? 자, 적보다 먼저 전장터에 간답니다. 내가 싸우러 가요. 근데 적보다 먼저 옛날에는 싸우는 전장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넓은데 선제공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적보다 먼저 전쟁터에 가서 나한테 내 군대의 제일 이로운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 이긴답니다. 매복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매복은 이런 그 안 보이는 데 쓰는 거고 넓은 데 가서도 먼저 가서 자리 잡는 거죠. 네, 그게 그 승자공법의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아직 우리가 지능화 사회가 안 왔죠? 벌써 우리나라 지능화 사회예요? 아닙니다. 지금 지능화 AI 막 떠든다는 얘기는 아직 사회가 안 변한 거예요. 옛날에 한참 정보화 사회를 떠들었었어요. 왜? 아직 정보화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 이미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사회가 아직 안 왔고, 글로 가야 되는 중요성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 거예요. AI, 인공지능화, 뭐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으니까 전쟁터가 안 온 거고, 그 시대에 맞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학부 다닐 때 데이터, 이쪽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자기 전공이 뭐든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진 만큼 이쪽에 더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판을 깔고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마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분명히 GPG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사회 발전.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보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쭉 직선상으로 예측하는 건데, 자, 이게 뭐예요?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누구나 알지 않을까? 하여튼 아주 옛날 시점의 남대문인데요. 예, 이게 언제 때예요? 이게 6.25 동란 때? 아니, 그거보다 좀 전이 같아요. 똑같은 남대문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차입니다, 전차. 이거 뭔지 아시죠? 전차예요. 저는 아직 저거 탄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요게 남대문, 요게 아마 60년, 50년대 말, 60년 초, 요때입니다. 요때의 남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25 동란 때 남대문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6.25 끝나고, 이제, 4.19, 이때 남대문이겠죠? 좀 다르죠, 많이. 근데 남대문은 남대문이고요.
요게 145태 때인가요? 이게 516이네요. 516. 아까 전쟁 때 지났고 516 때고요. 이게 이제 80년대, 70년대 남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80년대 남대문이고요. 예, 이게 이제 87년 그때 막 민주화 할 때 남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탔죠. 예, 그리고 뭐 최근 남대문, 예, 이제 해외 사람들 오는 남대문. 이거를 왜 이렇게 남대문을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도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왜? 지금 지능화 뭐 AI 빅데이터 막 떠드는데 그 5년, 10년, 20년 후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전 정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가서 보시면 대충 보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물론 그 옛날, 아주 옛날은 들어가 봐야 모르겠지만, 옛날 이주시대 뭐 이런 거 가봐야 모르지만 90년대 초부터 해당 분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요, 미래가 언뜻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고 주신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뭔가요? 메쉬입니다. 메쉬. 이건 아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메쉬 그러면 이게 시간의 변화인데요. 옛날 저건데 이게 지금 운동 잘하는 메쉬가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은 메쉬인데 이름이. 근데 사실은 이 메쉬입니다. 이게 뭐예요? 1983년 미국 드라마예요. 이름이 메쉬고 드라마 이름이 여기 서울 나오죠, 서울. 이게 미국에서 그 당시 60% 시청률 60%인 드라마입니다. 83년에. 근데 여기 그 대상이 어디냐면 한국 6.25 동란 때, 6.25 때 한국 파병 부대에서 일어나는 코미디예요. 그래서 미국 전 국민이 60%가 실시간에 본 겁니다. 지금 보면 제일 인기 좋았던 우리나라 무한도전이 29.6%, 뭐 이 당시 보면 뭐 여러 뭐 이런 거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그걸 보면 29.6%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60%예요. 그러면 미국민의 지금 83년에 이걸 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기억은요,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얘기 별로 안 나와요. 미군 부대 얘기니까.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소 끌고 재미 끌고 간 농부 나오고 뭐 발전 못하는 우리나라가 나오는데, 예, 그렇게 지금 그 83년만 해도 1983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엄청 발전해서 진짜 베이스가 너무 좋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한국 모르는 나라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컨템포러리라는 단어예요. 뭐냐? 이게 동시대, 현대, 당대, 동년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뭐 7080, 여러분들 아버님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더 윗세대는 이거 잘 먹어요. 이걸 기억합니다. 신설로.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신설로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거 왜 얘기 드리냐면 어차피 동시대의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가서 경쟁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위로 10년, 여러분들 아래로 10년입니다. 더 윗사람하고 경쟁 안 하고요. 더 아랫사람하고 경쟁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비로 데이터나 AI를 더 많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후배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이. 그래서 경쟁자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예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공통점 뭡니까? 예, 이거의 공통점은요,
하나는 500살, 하나는 900살이에요. 그죠? 오래 산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내 질문을 항상 던져요. 여러분들이 도깨비처럼 900살 산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음. 아니,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는 500살, 900살 안 산대요. 왜? 뭐 자기 친구 다 없으니까. 그죠? 가족도 다 죽고 자기 혼자 사는 거 너무 슬프다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가족과 친구가 다 같이 500살 사는데 여러분들 100살 산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왜? 다 같이 이제 미래는 그렇게 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져가는, 그래도 싫어? 나 혼자 죽는 게 좋아요? 그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동시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자는 동시대에 있는 모든 것, 기술이든 뭐든, 그걸 도시라는 거고, 자기 시간의 변화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이제 공존입니다, 공존. 뭐냐, 이거 옛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옛날로 가서 본 건데, 이거는 지금도 있는, 어딘가 지구상 어디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다른 가치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동시대에 서로 다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많이 좀 뭐죠? 이게 IS죠. 네, 그리고 뭐 전쟁 나는데 이런 거 다 같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가 또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여기 홍콩 뭐 이런데 이런 발전된 나라들이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거냐 이거죠. 이게 언제 때 거예요? 이거 시청합입니다. 시청합. 그죠? 시청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달구지가 다닐 때니까 60년대 빨라야. 그리고 이게 80년대죠. 이게 똑같이 시청합이에요. 근데 왜 공존이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요거예요. 시청인데 옛날 시청이고 새로 신축한 시청이죠. 어때요? 천천히 늙는 건 아니고 같이 늙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예. 이 사진 보면 어때요? 무슨 생각 드나요? 네, 맞아요. 공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파리 가면요, 이 건물을 이렇게 막 맘대로 못하게 해요. 도시 자체가 미술적으로 옛날 스타일로 져야 된다. 유럽이 대부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 걸 좋아합니다. 새 거. 왜? 옛날 거에 이렇게 가치를 많이 안 둬요. 물론 전통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공존한다. 그죠? 그래서 IT가 강하다. 데이터 강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자꾸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나라의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BTS가 왜 뜨는 것 같아요? 나 그거 한번 물어볼게. BTS가, 지금 여기서 BTS 아미, 설문으로 물어봤어야 되나? 아미 하시는 분 몇 명이나 계시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잘생겨서 좋아요? 하여튼. 근데 내가 보는 BTS가 저렇게 뜨는 이유는 BTS 자체도 있지만 그 SNS를 몸에 밴, 그죠? 우리가 IT가 몸에 배 있는, 그죠? 그런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뭔가 새로움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쪽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자,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서울역이고요. 서울역 신축 건물이에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쫙 밀어붙이고, 새로운 거에 지향되게 가는 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IT나 이쪽 기술을 새로 접목하는데 문화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게 아마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 그림이 이번 과목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그림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나온 과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요 그림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문제가. 그 60년대부터 사실은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그전엔 농경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화가 돼서 90년대 전까지가 산업화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대표적인 게 대중산업이죠. 그리고 소품종 다량 생산, 파레토의 법칙 뭐 이런 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때 이제 중앙지 출신 컴퓨터입니다. 왜 IBM으로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는 컴퓨터, 그 당시의 컴퓨터는. 근데 이제 9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초고 통신망이죠. 요거 깔아서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가 됩니다. 왜? 산업화 때 돈 좀 벌어가지고 국토가 작으니까 빨리 전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깔 수 있었어요. 미국보다 빨리.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정보화가 되게 빨리 가죠. 그래서 다품종 수량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요새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이제 정보화 사회의 끝이 될 거고요. 요 다음이 이제 15년부터 뭐 빅데이터 이거 되면서 이제 사회가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강성호, 내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도대체 얘는 어떤 사회로 불러야 되느냐? 어떤 사회예요? 뭐 지능화 사회 다 맞는데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최적화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2011년부터 얘기했어요. 저걸. 최적화 사회가 온다. 아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제가 학기 말쯤 왜 내가 최적화 사회를 불렀는지 그를 설명해 드릴게요. 타다나 이런 거 보고 생각해도 저 최적화잖아요. 그죠? 네, 공유경제 이런 게 다 최적화입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미래가 받아들일 사회고, 이 사회, 미래 사회의 이름이 뭐든 우리가 뭔지는 알죠. 그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걸 모르면 이번 학기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전략에 대한 답을 이 과목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인류의 과거를 보자. 그래서 요 원시 사회가 나온 겁니다. 이거 뭐 그림이 뭐 인터넷에 나온 거라. 원시 사회 뭐예요? 자급자족이죠. 내가 우리 앞에서 농사 짓고, 그 전 원시 사회까지는 안 갑니다. 하여튼 자급자족의 세상, 요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경사회까지 갑시다. 농경사회. 자, 그러면 농경사회는 인류가 어딘가 자리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가내수공업을 한 사회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진짜 최근 우리가 그 농경사회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많았죠. 근데 이제 진짜 최근, 우리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 없고요. 진짜 최근은 요 산업화 사회입니다. 산업화 사회. 이때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 게 이조시대,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멀리 갈수록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거는 적어요. 근데 이조시대 말, 그죠? 그 구한말, 이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산업화 사회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늦게 만났지만 영국은 되게 일찍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부터 이렇게 구한말 생각하시고요. 자, 산업화 사회의 특징은 뭐냐? 기계적 자동화입니다. 기계적 자동화.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적 자동화를 했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증기 기관차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요 증기 엔진으로 돌아가는, 석탄으로 돌아가는 걸 만들어서 메케니컬한 자동화를 한 겁니다. 기차 나오고. 그럼 요 시대가 이제 이거를 만든 건데요. 그러면 이때의 특징이 뭐예요? 요겁니다. 요게 더 중요해요. 소품종 다량 생산. 그죠? 기성복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똑같은 걸 다 입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중방송. 우리 MBC, 뭐 KBS,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대중방송이죠.
그 3개밖에 없다가 4개 생겼다가 요새는 지금 뭐 되게 많아졌지만 초창기 산업화 사회 때는 이때는 동네에 텔레비 하나 있고 그것만 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게 산업화 시대, 대중시대, 대중산업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똑같이 공유하는, 그죠? 그래서 기계적 자동화. 그래서 중요한 게 요때 이론이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학기도. 요거 파레토의 법칙. 이따가 설명이 더 될 겁니다. 80-20룰인데요. 자,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개념이고요. 또 하나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분업입니다. 분업. 그죠? 분업을 통해서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공장 트레일에 분업을 처음 시작을 하고 산업화 사회가 효율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기계적 생산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던 게 이겁니다. 분업. 그래서 산업화를 60년대에 시작했지만 되게 빨리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산업화 시대는 우리가 증기기관차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은 기계적 자동화로 대량 생산,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생산해서 모두가 똑같이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텔레비도 한 프로그램을 모두가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시라는 게 68%가 나온다는 거는 되게 시청률이 되게 높은 거죠. 요새 시청률이 10% 넘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산업화 사회의 문제고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정규화 분포, 요 지금 2시그마 또는 3시그마 안에 90%가 들어가죠. 시그마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울 것 같은데 평균 편차. 그래서 그걸 3배 양쪽으로 6시그마죠. 위아래로. 그럼 거의 90%가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60%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을 대중이라고 정의하고 대중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죠. 그죠? 이거 자꾸 앞으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대중을 위한 제품, 그게 기성복이에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요새 몸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산업화 시대의 큰 가치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는 이러고 살았어요. 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네, 지금 아니죠. 시대가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왼쪽이 지금 내가 할 일이 100가지가 있다고 쳐요. 100가지. 내가 할 일이 100가지인데, 근데 할 일 100가지 중에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20%의 핵심 작업 10개 중에 2개 내가 해야 돼. 학생이다. 10개 중에 2개 뭐야? 공부죠. 하여튼 나를 규명하는 핵심 작업 20% 그 작업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시간의 80%를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할 일 중요한 20%를 제외한 나머지 덜 중요한 것에 내 시간의 20%를 할애해라. 그게 80-20 룰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곳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덜 써라. 요게 지금 파레토의 룰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안 할 때 대중적 가치에서 통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낚시꾼 100명이 있는데 100마리 물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낚시꾼이 다 똑같이 한 마리씩 낚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기술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낚시꾼의 20명이 물고기의 80%를 낚는다는 뜻입니다. 요 의미는. 그래서 요걸 잘 의미를 되새기시고, 혹시 본인이 뭔가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과를 받을 때, 진짜 중요한 20%. 이게 지금 한 학기 수업이다 그러면, 내가 5과목을 듣는데, 한 과목이 진짜 어려워요. 성적을 되게 안 줘요. 나머지는 성적을 좀 느슨하게 주든 쉬워요, 자기한테.
그러면 전체 평량평균을 높이려면 그 한 과목에 나의 80%를 집어넣으면 전체가 높아진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요건 기본입니다. 요건 기본. 자, 그래서 비디오 보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얘기가 나와요. 여기 1946년부터 컴퓨터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컴퓨터를 기반한 머신러닝이 사실은 진행이 됐고요. 요게 지금 지난 시간에 제3의 물결을 요때 예측을 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 물결이 올 거야. 그 토플러라는 분은 요때 요거를 그 전에 산업화 사회 때 예측을 한 사람이에요. 자, 정보화 사회. 지금 산업화 사회가 지나고 정보화 사회가 언제 시작돼요? 요거 뭔지 아시죠? 삐삐입니다. 삐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세요. 이 전까지는 대학교 때 뭔가 친구들하고 만날래도 그 전날까지 예약이 안 되면 왜 유선 전화기밖에 없죠.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요거 나오면 삐삐 나오면서 이제 약속을 안 해도 현장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핸드폰이 요때 전화만 되는 핸드폰 나오고 그게 작아졌고 96년에 그 다음에 드디어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요거 큰 차이에요. 여기서 얘는 큰 차이입니다. 여기는 전화만 되고 이거는 전화가 스마트폰의 한 기능이에요. 다른 더 많은 것들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정보화의 물결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화의 가장 큰 이게 90년대 에 일어난 거죠. 앞에 얘는 지금 여기까지 96년 90년대 초반에 초고속 통신망 요거 하이스피드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정보 고속도로라 그래요. 정보 고속도로라 그래요.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요게 이제 미국이 먼저 주창을 합니다.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근데 누가 먼저 만들었죠? 네, 대답하면 1점 나갑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죠? 홍준희 씨.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홍준희 씨, 홍준희 씨예요. 딴 분 없어요. 또 계속 나가요. 정보고속도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넓어요. 땅덩어리가. 한국은 작아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만들래 그러고 보고 89년쯤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때 돈 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하고 그 다음 먹거리가 뭘까 그러고 봤더니 이거래. 그래 그럼 무식하게 그냥 깐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정보화에 대단한 이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 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세계에서 깔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보화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깐 게 우리나라고요. 근데 깔았더니 그렇게 잘 썼을까요? 처음에 안 썼어요. 정보 고속도로를 그냥 쭉 깔아놨더니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정부가 뭘로 쓰게 했을까요? 자, 교육입니다. 교육. 끝났어요. 교육. 왜 그러냐?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에 컴퓨터를 가리키는 교육을 시작해 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부모님이 제일 많이 우리 애는 다 뭐죠? 천재야 이런 생각하고 있고 뒤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에 깔아놓고 아무도 안 쓰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컴퓨터 교육을 넣었어요. 그때 컴퓨터 교육이 뭐예요? 이메일 만들기,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 뭐 클릭하기, 검색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메일을 만드느라고 제일 많이 큰 회사가 어디예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그때 뜬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예요. 우리과 졸업생이고 그 당시에 다음이 더 컸어요. 네이버보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자르고 뭐 이런 건데요. 제 연구실 졸업한 친구가 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메일을 누구나 다 초등학교 때 만들게 하니까 다음이란 이런 정보 회사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메일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고 용산 가서 컴퓨터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자식을 둔 부모들은 다 했어요. 왜 이게 하나라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 된 겁니다. 진짜 그 다음부터 인터넷을 잘 쓰게 된 거지. 이게 마치 요새 얘기하는 마중물이죠. 마중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완벽한 인터넷의 강국이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엣지가 되죠. 우리 미래에 살아가는데. 자, 요게 지금 중요한 얘기, 우리나라의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미래,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능화 사회에 있잖아요. 지금 그때 미국이 야 이거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정부가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이유가 지금 뭘 하려는 거잖아요. 데이터 고속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인터넷 치면 데이터 고속도로, 데이터 유통 고속도로 이런 얘기들 나와요. 예, 지금 그거 관련된 게 데이터 3법 이런 거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데이터가 유통이 돼야 데이터 분석도 되고 교육도 되고 데이터 관련된 이런 게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유통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슈퍼 하이웨이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위에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예요. 자, 우리가 크롬이라는 게 요새 많이 씁니다. 우리 요 프리스하트 크롬밖에 못 쓰죠. 근데 요거 전에 웹브라우저들이 이렇게 최초에 나온 게 모자이크예요. 93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시대에 맞습니다. 다음이 나온 게 90년대 말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초고속망 게 90년대 중반, 97년 요때니까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넷스케이프하고 이거 다 없어졌어요. 팔렸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남아 있었는데 이걸로 지금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보시고 뭘 해야 되냐? 자, 이제 데이터 시대가 왔으니까 데이터도 이제 이렇게 변할 거야. 언제까지 우리 데이터 회사가 뭔지 이따가 규명이 되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남을 거냐?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정보화 사회. 지금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지금 이런 거예요. 수강시청에도 이렇게 과목 가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하잖아요. 옛날에 수강시청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긴 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했던 건데 종이에 써서 과사에 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과사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럼 뭐가 단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찬스가 적죠. 그냥 대중교육이 뭐예요? 그 학과가 가리키는 과목을 모든 애들이 양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교육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나마 난 게 여러분들은 지금 딴 학과 과목 이런 거 막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만 봐도 대중사회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 이게 개인화 사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흐름으로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과거로. 자, 그래서 정보화 사회와 컴퓨팅을 보시면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기반으로 나온 거라 우리가 약간 컴퓨터 쪽으로 좀 더 갑시다. 그러면 60년대의 컴퓨터는 뭐가 중요했냐면 하드웨어가 중요했습니다. CPU가 얼마나 빠르고 메모리가 얼마나 많고 디스크 IO가 어떻게 되고 이게 80년대까지 갔어요. 왜? 이때가 이제 VLSI 이래가지고 만들어듯이 우리나라가 메모리 잘 만들게 되게 요거죠. 삼성전자가 그때입니다. 자, 90년대부터는 컴퓨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쓰기 편하냐. 그죠? 얼마나 쓰기 편하고 유저 프렌들이 돼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2010년까지 2010년 이후부터는 IT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2011년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30년 더 갑니다. 우리가 2030년에서 40년이 싱귤러 포인트라고 그러죠. 예, 그때까지 데이터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되고, 그 다음은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하드웨어의 강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없어질 회사 많아요. 썬이라는 데가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였고, 강자였고, HP 지금 있지만 하드웨어 만드는 데, 없어졌어요, 썬은. 인텔 아직도 있고요. VLSI 하는 데고, IBM도 맨 처음은, 지금 여러분들 IBM 아시지만, 컴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IBM처럼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가 요새 지금 IBM은 뭐예요? 챗봇 만들고, 네, 인공지능, IBM이 그거 만들었잖아요. 뭐죠? 왓슨이죠, 왓슨. 그걸 왜 내가 까먹었는지 모르겠네. 하드웨어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자, 여기 하드웨어고요. 그러니까 IBM은 계속 자기를 카멜레온처럼 변화시켜서 지금 발전해 오고 있고, 인텔은 하드웨어 업체로 그냥 남아있고요. 얘는 망했고, 얘도 지금 HP 망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입니다.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전 세계 갑부죠. 빌 게이츠. 지금 워낙 잘 잡아놔서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회사로 바꾸겠다. 클라우드를 바꾸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셉이, 이게 지금 ERP 회사, 그 다음에 이런 어도비 회사, 이런 게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프트웨어 뭐예요? 인터넷에 있는 민원24도 소프트웨어죠. 꼭 그게 민간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쪽 민원24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강조가 된 거고. 자, 이제 데이터로 갑시다. 이게 데이터 회사예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카카오톡, 이런 데가 이제 데이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볼 수도 있죠. 네이버도 데이터 회사고요. 자, 그래서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여기 지금 아마존은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책방으로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회사고요. 자, 구글도 미래에 이제 힘을 줄 무인 자동차 이쪽으로 영향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기본은 데이터 회사고 지금도 데이터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죠? 맞춰줄 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러시아. 그러니까 땅덩이가 말고요. 인구가 제일 많아. 중국이죠? 아니에요. 중국보다 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기껏해야 14억 아니야. 아니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란 나라가 20억이 넘은 게 2018년이에요. 이상해요?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나라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전통적인 대중산업, 농경사회, 산업화사회, 이때 국가관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면, 약간 모자랍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 20억이 넘은지,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15억이었거든요. 그때 2015년이었는데, 그때가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인구였는데, 지금 20억 됐다고, 18년도에. 하나의 어떤 소사이어티로 가장 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깜짝깜짝 놀래요. 직구 아시죠? 직구가 시작된 지가 꽤 됐지만 그 옛날에 그게 안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구가 세금 문제 이제 직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국가라는 어떤 관세 이런 체계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깨는, 국가의 바운다리를 깨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국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웹이라는 걸로 판단해 보면, 웹 1.0, 그럼 뭐냐면 90년대 처음 나온 인터넷이에요. 웹은 인터넷인데요. 90년대에 처음 다음이 돈 번 게 메일 주소를 팔아서, 파는 게 아니죠. 줘서. 그러니까 공짜로 줬어요, 그때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만드는 홈페이지죠.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바로 웹 1.0입니다. 왜? 그냥 내 홈페이지, 내가 공지하고 싶은 것만 올려놓은 게 1.0이에요. 왜? 일대 내가 그냥 상호작용 없이 그냥 단방향으로 내가 공지할 내용을 올려놓은 거죠. 그게 웹 1.0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요. 웹 1.0 시험에 납니다. 단방향 정보 전달. 그래서 폐쇄형이에요. 자, 그 다음 웹 2.0이 뭐냐? 집단지성 개방형 이래가지고 SNS. 우리가 SNS 제일 많이 활용했던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이런 게 다 상식이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오바마요. 트럼프 아니고요.
트럼프는 SNS를 많이 쓰고 있지만 최초로 SNS를 아무도 모를 때 가져와서 미국 대선에 성공했다. 오바마 그 당시에 대통령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인지도가 작았는데 이 툴을 잘 써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대적으로 자기가 안 되면 IT 기술을 잘 쓰시면 그래서 IT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IT를 잘 하셔야 되고 젊으신 분일수록 그래서 이 과목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SNS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거예요. 집단지성. 이따 좀 나오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같이 서로 통신하는 거죠. 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댓글도 받고 의견도 받고 그게 이제 전달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을 하는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이 더 발전합니다. 웹 3.0이 분석과 예측. 지금 우리죠. 지금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웹 3.0 시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웹 1.0이 요겁니다. 그냥 뭐 오프라인에 있던 게 그대로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아, 나 이거 얼마에 팔어 뭐 이런 걸로 공지를 해주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최적화 사회 제가 계속 주장하는 최적화 사회랑 연결이 되는데 이 당시에 그 뭐 롯데마트든 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나 자기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SK가 11번만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내용이가 못 들어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누구나 억울하면 만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마치 미국의 서부를 개척했듯이 새로운 공간을 아무나 가서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타다와 같은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1.0,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 사회 인터넷 공간이 문제없이 이렇게 발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얘기입니다.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은행도 마찬가지죠.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은행 업무를 산업화 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지만, 아니야, 우리 인터넷에 은행 뭐 음점을 개설할래.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개설이 되고요. 그게 웹 1.0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홈페이지처럼 전달하는. 그리고 현실 공간도 마찬가지. 여기도 연세대도 현실 공간에 집이 있고 뭐 교문도 있지만 그렇게 80년대까지 살았지만 90년대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개척되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죠. 이건 뭐예요? 우리 연대의 정보를 전 세계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냥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웹 1.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0 똑같이 뭐 과목도 마찬가지고 뭐 구청도 있고요. 저기 민원24, 법원도 다 만들었어요.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들은 다 만들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2.0이죠? 웹 2.0. 아까 잠깐 얘기했죠? 2.0 뭐예요? 개방. 요거의 키워드가 개방, 참여, 공유. 여러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개방된 공간에 들어와서 참여하고 공유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의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게 집단 지성이에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래서 요게 요렇게가 웹 2.0의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뭐예요? 플랫폼을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 1점 나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보 아니어도 돼요. 네, 기차역 김수지 씨 맞습니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죠.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는 거. 왜? 기차역, 정거장, 그 다음이 정거장인데 기차역이 더 플랫폼 더 맞아서. 왜? 플랫폼, 기차역에 가는 사람은 각자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기차역에서 모이죠.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새도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오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큰 뜻에서는 같은 겁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개방, 참여, 공유, 집단 지성을 하는 일.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요 롱테일 이론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다 시험에 나요. 네. 자, 그래서 플랫폼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IT 플랫폼 보면 제일 쉬운 게 애플입니다. 애플 플랫폼. 애플 스토어.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죠? 음악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서로 목적이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혈압을 재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손전등 만들고 서로 제공하는 그 기능이 다른 애들이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초기 우리가 IT 쪽에서 보는 기차역이 아닌 그 플랫폼의 초기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보면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플랫폼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니까. 카카오톡도 플랫폼. 그래서 이게 웹 2.0 시대에 개방 참여 공유를 하는, 그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죠. 아까 트럼프는 트위터를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하긴. 죄송해요. SNS가 트위터이지. 죄송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지성 얘기입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영어로도 나오고 집단지성 나오는데, 요거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보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만든 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요게 산출물이에요. 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동화백과, 동화사전, 무슨 사전 해가지고 출판사가 만들었고요. 그 사전을.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들고 그 기간이 오래 걸렸고 이랬는데, 이게 인터넷 되면서 위키피디아 사전을 만드는 방식이 전 세계에 오픈해놓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고치기도 하고 입력하고 편집하고 검토하고 이것들이 다 요 위키피디아 상에서 진행이 된 거고, 이 위키피디아 사전은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비디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그래프를 봅니다. 이 표를 보는데, 산업화 사회를 지나고 정보화 사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은 클라우드로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이 저쪽 어딘가에 있죠. 아까 애플 스토어도 어딘가에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로 나뉩니다. 정보화 사회는. 자, 그래서 2015년, 11년, 요 연도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2011년으로 하고 싶어요. 빅데이터가 나온. 근데 그 사이에 좀 늦적했어요. 빅데이터 발전이. 그래서 요 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나온 이후, 특히 우리가 AI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가 이제 새로운 고도화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최적화 사회다라고 저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국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화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표입니다. 세계 1위, 정보화 강국,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매력이에요. 또 하나의. 저 나라는 정보화가 잘 돼 있는 나라. 좀 쿨하잖아요. 이렇게 좀 탭 가지고 다니면서 막 올리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BTS가 뜬 이유도 그들이 이 SNS나 이런 정보기기를 태어날 때부터 잘 써서 그거의 영향이 아닌가.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밀레니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들을 동경하는 세계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우위를 활용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냥 쓰고 말아버리면 그걸 활용을 못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자기의 강점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강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엄격히 기생충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만든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졸업하고 세계로 나가실 때는. 근데 그게 모든 분야예요. 사회의 모든 분야가 ICT로 돌아갑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는데 많이 없어요. 요새 에스토니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섰다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나라 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산업화, 그러니까
정보화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업화가 돼야 되고 데이터가 돼야 되고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딱 우리나라 적절한 크기에 자부심 갖고 IT 쪽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요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ICT 발전 지수 보면 다 뭐 1위, 이용도 2위, 뭐 접근성 뭐 해가지고 다 1, 2위 뭐 상위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셔야 되고 뭐. 자, 그래서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봤죠? 1차 그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컴퓨터, 그죠? 그래서 이게 엘빈 터플러가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얘를 요거까지 성공을 해야 돼요. 요거까지 성공해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가 1차는 뒤졌고요. 따라갔고 1, 2차 뒤졌고 3차는 1등 했고요. 4차를 또 1등 할 거냐? 그건 몰라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위험이니까 뭐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미래 6대 핵심 기술입니다. 미래 6대 핵심 기술. 이거 다 아시죠? 자, 우리가 IT는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사실은 우리나라 벌써 정보 강국이고요. 근데 이제 IT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죠? 뭐 새로운 IT는 어떤 기반으로 갈 거고 BT가 다음 제5 물결이라고 합니다. BT가 바이오죠, 바이오. 그죠? 바이오. 그래서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게 빨리 올 거예요. 좀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쪽 관심이 많아져서 근데 쟤는 빅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IT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 환경, 그 다음에 NT 뭐 자연 뭐 이렇게 되죠. 그죠? BT 다음이 환경공학, CT가 죄송합니다. 문화, 예, 문화고 요게 나노고 요게 환경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ET까지는 각자 다 중요한 거예요. 각자 다 중요해서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를 써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대 기술을 설명드린 거고요. 왜 요 우주 기술만 따로 설명해 드렸냐면 이게 제일 아까 누군가 답답한 것 같긴 한데 궁극적인 목표다 이제 인류의 사실은 우리가 60년대에 달 탐험하고 소련하고 막 하다가 한때 조용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정치적으로 경쟁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인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산화 붕괴되고 뭐 이러면서 세계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막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뭐죠? 공산주의랑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럼 남은 그 다음에 또 지구는 환경 이상해지고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지금 이제 남은 아젠다가 뭐냐? 우주 개발인 거예요. 그럼 우주 개발은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우주 개발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뭐, 시뮬레이션에 데이터 생산해서 막 하고, 그리고 지금 AI 발전하는 이유가 우주 뭐 100년 갈 때 사람이 어떻게 가요? 사람도 가지만 기계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로봇들이죠. 생각하는 로봇이 분명히 있어야 우주 개발이 되고요. 인류가 우주 가서 살지 않더라도 우주에서 생산하려면 로봇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갈 거다. 그럴 때도 로봇이 그걸 도와줘야 되고, 지금 인구 감소하고 발전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AI, 지능형 로봇, 이런 게 우주를 정복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고, 바이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 이 6가지죠. 6가지 기술이 다 융합이 돼야 우주를 진짜 정복하게 되는 거고, 이 6가지를 다 하려면 데이터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과가 여기 이제 이 과목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러분들 과의 전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과거의 정보화 사회랑 큰 획을 그리는 차별성을 만드는 분리점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요. 근데 아직은 애매해요. 이쪽이 빌드업이 안 돼 있어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죠. 그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죠? 파레토의 법칙. 이거 계속 나와요. 중요합니다. 대중
사회, 대중산업, 산업화 시대의 가치예요. 파레토의 법칙은. 그리고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업화 사회의 가치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산업화 사회의 가치 위에 정보화 사회의 가치를 올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사회의 가치를 같이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최적화를 계속 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최적화죠. 나름 데이터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감각 갖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효율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효율성. 그 70년대에. 그래서 사람이 노동으로 했던 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꿨죠. 지금은 이제 요 사람도 없어요. 무인이 돼서 사람도 없고 기계가 스스로 농경을 하죠. 지능화 시대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산업화 시대는 기계가 있고, 지능화 시대는 기계가 알아서 농사를 짓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효율성이 중요했지만, 효과성, 우리가 미래에는 효과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산업화 시대는, 정보화 사회는 산업화 시대에서 이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효율성에서 전자적 효율성, 그죠? 이메일,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이건 한 2, 3일 걸리고, 효율성. 그래서, 그 다음이 전화.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어요. 3분. 옛날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기다리다가 화난다고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3분 통화를 넘어서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핸드폰이 나와서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 옛날에 주민등록 떼려면 다 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민원24에서 다 하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변화란 미래가 우리의 삶을 침입하는 과정이다. 이거 누구예요? 투플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변화 속에 있습니다. 변화 속에. 좀 이따 나와요, 롱테일. 변화 속에 있고요. 지금 변화는 정보화 변화가 아니라 데이터로 인한 변화고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사회의 물결이고요. 요 파워 시프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의 권력을 지금 왓슨이 가져가고 있죠. 예, 그런 권력 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보화 시대, 우리나라가 만든, 이게 애플을 대비로 만든 그 당시의 거고, 이게 우리나라 정보화 회사입니다. 프리챗 망했죠. 유료화로 바꾸면서 그냥 우리 싸이월드와 비슷한 거였는데 망했고요. 다음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카카오 넘어가서 이제 네이버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요건 좀 없어진, 다이얼 패드는 지금 스카이앱처럼 통화하는 거였고, 아이러브 스쿨은, 예, 여러분 졸업생들 만나가지고 하는 거, 옥션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싸이월드가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망했죠.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거였지만, 예, 망했어요. 자, 이거 망한 거 왜 망했을까요? 이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예, 맞아요. 트렌드에 뒤처진? 아니에요. 뭐냐면, 정보화 때 기억하시면 우리나라가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만들고 정보화 우리끼리 막 한반도에서 막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인터넷 처음 나오니까 한 나라가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게 우리나라 처음이라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 나왔어요. 이런 게 세계적으로 처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화가 안 됐죠. 왜? 우리나라가 세계를 몰라서, 세계 문화를 몰라서 우리끼리 지지고 먹고 우리끼리 쓰다가 그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카피해가지고 저거 다 비슷한 회사들 이런 데 카피해가지고 세계를 아는 기술로 세계를 역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저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만 보고 한글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개구리처럼 하나하나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요거는 뼈 아픈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예, 맞아요. 김남은 씨처럼 글로벌화, 그러니까 한글만 썼어요. 한글로만 된 거로.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고요.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 이런 거, 이건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하여튼 인터넷으로 연애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 네, 현실 공간. 이거 아까 본 거죠. 이거 지금. 이것도 아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자료가 공유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롱테일 나옵니다. 롱테일이 뭐냐? 긴 꼬리예요. 긴 꼬리. 그리고 여기서 눈에 익은 데가 나오죠. 여기 아마존.
이게 90년대 아마존이 처음 회사를 만들 때는요, 책방이었습니다. 인터넷 책방. 지금도 인터넷 책방은 있죠. 그걸로 시작했어요, 아마존이. 근데 아마존은 인터넷 책방이다 보니 지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뭐냐? 오프라인 책방은 책을 이렇게 물리적인 책, 하드 카피를 서고에 해놓으면 책 사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룰이에요? 산업화 시대 거니까 80-20 룰을 적용했습니다. 100권에 출간된 100권의 책 중에 고객 100명이 보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20권, 그죠? 100명 중에 80명이 보고 싶어하는 20권의 인기 있는 책만 서고에 비치를 했어요. 왜? 공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게 80-20 룰로 책방을 운영했습니다. 오프라인 책방. 지금도 그래요. 왜? 책을 갖다 놔야 되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 고객이 요청하는 걸 갖다 놓는 건 비용이 많죠. 그래서 요 아마존은 어떤 식으로 갔냐면 반대로 갑니다. 80-20 룰을 반대.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80권, 인기가 없는 100권 중에 인기가 없는 80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다 보니까 내가 그 책을 물리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돼요. 비용이 안 들어요. 물류 비용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요게 인기 있는 롱테일, 아까 80-20 룰에 인기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히트가 높은 거, 인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것만 대상으로 인터넷에 팔았더니 요 인기 있는 거 파는 거만큼 매출이 오르더라요. 왜? 독점이잖아. 전 세계 독점. 그 오프라인 매장은 우리나라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쉐어를 나눠갔는데 얘는 다 가져요. 그래서 공룡의 긴 꼬리 같다. 그죠? 인기 없는 것만 모아도 티끌 모아 태산이더라.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요게 이제 롱테일 이론을 만든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 이론을. 자, 이해됐나요? 네, 롱테일 이론이 요게 이제 그 웹 2.0의 또 하나의 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예, 그래서 아마존은 그때도 의미 있는 걸음을 했고요. 지금은 이거랑 몇 배 다른 차원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 놀라운 회사 중에 하나고요. 한번 고민을 보실 의향은 약간 한번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자, 롱테일 이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롱테일 이론과 파레토의 법칙 80-20 룰은 서로 반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네, 둘 다 쓰시면 돼요. 둘 다를. 둘 다 의미 있다. 그리고 오히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롱테일에 더 가깝습니다. 뭐 대중의 게 아니고 나머지 것들을 다 모아서 뭔가를 보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미래는 개인화 사업이거든요. 개인화니까 사실은 그렇다 해서 완전히 개인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특징은 대중이라는 가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갈 거다. 두 가지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갑시다. 이제부터는 IT 용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용어들이 사실은. 자, 정보 운영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보를 운영하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또는 정보를 운영하는.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얘를. 프론트 오피스. 고객을 응대하는. 운영계이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한다. 그건 뭐예요? 프론트 오피스고요. 고객을 응대하지 않으면 백 오피스예요. 뒤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때 정보화 사회 때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들, 인터넷에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이 다 정보 운영계입니다. 아까 봤던 인터넷 우리은행, 인터넷 법원, 민원24 이게 다 운영계죠. 왜? 뭔가를 운영하기 위해 고객, 또 국민이 또는 은행을 운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과 만나는 데죠. 그래서 프론 오피스라고 그러고 이 프론 오피스를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트랜잭션 거래죠, 거래.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고객과 만나면서 거래하는 시스템. 이것도 시험에 나요. OLTP.
아셔야 돼요. 데이터 쪽 하시면. 자, 그래서 이건 뭐냐? 매일매일의 상업 활동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그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예약 시스템, ATM, 우리 은행 그 찾는 거죠. ATM기. 이것도 온라인 트랜잭션 시스템. 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가서 인터넷 기계, ATM 기계를 써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 꺼내오거나 딴 사람한테 이체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한 예입니다. 비행기 예약 시스템, 카탈로그 오더링,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사는 거, 슈퍼마켓, 아니 물리적으로 슈퍼마켓 사는 거 바코드로, 이거 다 OLTP예요. 고객과 회사가 만나는 거래를 통해서 그것도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그게 정보 운영계고요. 그래서 운영계에 있는 운영계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마지막 버전만 갖게 됩니다. 뭐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려면 비행기 예약 시스템. 지금은 못 가지만 뭐 LA 가는 비행기 예약 좌석이 300개예요. 그러면 벌써 250명이 샀어요. 그러면 그게 팔린 것. 제일 마지막 버전이죠. 그거 위에서 내가 샀다 그러면 256번째 산 거죠. 그러면 내 다음 사람 252가 산 거죠. 그런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최신 버전을. 그래서 뭐 작은 트렌드 사고 났다 이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실 공간에 이게 연대가 인터넷 공간에 홈페이지가 있고요. 요게 이제 트랜잭션 시스템이에요. 운영계.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잖아요. 매학기 초에. 그게 학교가 제공하는 운영계입니다. 왜? 학교가 하는 업무를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대면해서 컴퓨터가 여러분과 프론트 오피스죠. 학생과 만나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와이색 운영계입니다. 예, 프리스와도 운영계예요.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 때 다 만들어졌다. 이미 여러분들은 보세요. 프론트 오피스 지금 이거는 뭐예요?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고객하고. 그거는 요게 이제 프론트 오피스잖아요. 고객하고 만나는 거. 근데 그것도 여기 손에 뭐가 있어요? 바코드. 크레딧 카드든 이렇게 바코드를 찍잖아요. 그 바코드에 입력되는 게 다 프론트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써서 고객과 뭔가 거래를 하는 이 모든 게 프론트 오피스다.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운영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분석계예요. 백오피스. 거기가 진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분석하는 데고 운영계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아셔야 데이터를 이해하셔서 이 내용이 있게 돼요. 자, 웹 1.0, 2.0, 3.0 얘기했죠. 그래서 인텔 뭐 해가지고 구글로 데이터 중심으로 갔고 요건 아까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결국은 운영계와 요게 다 운영계입니다. 물리적인 마켓도 운영계죠. 인터넷 마켓도 운영계입니다. 왜? 고객과 만나니까 프론트 오피스예요. 아직 우리가 정보 분석계, 정보계 이쪽은 안 봤어요. 우리가 좀 더 DB의 발전을 따라가는 거라 이게 지금 한 80년대, 90년대 초반, 9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빅데이터란 이제 이런 정보 운영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다 모아놓으면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빅데이터 정의를 정확하게는 다시 하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학기 초에 우리가 많이 학문을 문과와 이과로 나눕니다. 그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죠, 그죠? 문과, 이과. 그래서 뭐 경영학과는 문과고, 뭐 물리학과는 이과고. 그게 뭘까요? 분업이에요, 분업.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회 얘기라. 산업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교육은요, 이조시대 때 받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사당 교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신문물. 그게 언제예요? 산업화. 증기기관 만들고 막 새로운 문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육이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수학과만 있다가 공대도 없었죠. 근데 산업이랑 생기니까 공대 생기고 뭐 화학과 생기다 화공과 생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난 그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산업을 분업으로 만들다 보니 학문도 분업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분업화된 문과이과는 아니고 지금 뭐 전자과, 뭐 전파과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뭐 그건 뭐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아주 깊이 간 게 정보화 끝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분업을 시작을 했고 정보화 사회에 이 분업을 극대화했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정보화의 아웃풋을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개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했어요. 머릿속, 사람이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학문을 그 교수나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로 가리키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데이터라는 게 나오니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데이터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작동되는 게.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문과야? 이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문과, 이과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과의 복잡한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사람이 알아야 되느냐. 물론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가고 그거는 분업을 한 그 전문가, 박사하고 석사 이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정보화 때 인터넷을 내면 박사학위 받아야 되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시대는 그 전문가, 아주 높은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로 사회를 영위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문과, 이과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복잡한 이론을 먼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고 내 눈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예, 이거는 방향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전통적인 뭐 통계학, 뭐 아니면 뭐 인문학, 계속 거성들이 이렇게 빌드해 놓은 학문적인 이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분업이 틀리다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도 배워야 될 가치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툴이 생긴 거예요. 데이터라는. 그게 가시적으로 잡힌 게 된 거죠. 정보화 사회를 이루니까. 그럼 그걸로, 그게 이제 위에, 아까 분업이나 이런 게 탑다운 방법이라면, 데이터를 가지고 바텀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을.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인데, 이론이나 뭐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그게 이제 어떤 가설이든 어떤 상황이든, 데이터를 가지고 밑에서 바텀적으로 상향식으로 검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예요. 왜? 대중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사회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룰이잖아요. 80-20 룰처럼. 근데 미래사회는 개인화 사회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가치가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중요하게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정교하게 찾아내려면 수학의 공식으로는 못 찾아지거든요. 그 사람의 남긴 흔적, 뭐 이런 걸 다 보고 해야 돼. 그게 다 이제 비즈니스고 미래의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문과다 이과다 구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여러분들 과에 데이터 분석이 없어서 이거 내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과 어딘가에 여러분들 분야에 맞는 분석, 체육과 체육에 맞는 체육 분석, 체육 데이터 분석 가리킵니다. 누구든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업과 협업이 데이터적으로 협업이죠. 그거는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 데이터만 분석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먹었고 어디 갔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잠 잘 잤나 뭐 이런 거 바이오 뭐 이런 거 다 연결해야 돼요. 그 정도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보다 상대적인 엣지를 가져요. 80-20 룰로 경험적으로 했다? 예, 질 수 있죠. 경쟁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셔야 되고요.
그거를 뭐 아직은 체계화된 각 과에서 그런 교육을 할 준비가 안 돼. 우리나라가 안 돼 있는 게 다 안 돼 있어요. 근데 MIT는 지금 컴퓨팅 대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디지털 애널리틱스 같이 모든 전공 학생들을 그냥 코딩 분석 교육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찾아보세요. 컴퓨팅 스쿨 MIT에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모델도 있겠지만 기존의 과에 이제 얘기했죠. 이제 새로 오시는 10년 후에 새로 오시는 교수님은 다 코딩 하실 줄 알아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도 아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일반화될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뭐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게 셋업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셋업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셋업하고 맨 먼저 그런 자리들을 뭐 지금 분석해서 진짜 어떤 분야 어떤 전공의 데이터 분석을 접목해서 박사학위를 하면 그 분야의 교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회사 가서도 데이터 분석으로 뭔가 업무를 최초로 한다. 빨리 승진하고 뭐 센터장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많아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증권 한참 늘어날 때 80년대 초반 증권회사 막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지면서 주식들이 막 발행이 되고 88년 이때 어땠는지 알아요? 대학 졸업하고 가면 대리 줬어요. 증권회사가. 제가 알아요. 제 친구들 때문에. 대리 주고요. 1년 만에 과장 달아줘요. 왜? 지점이 막 여기저기 생겨야 되니까. 또 1년 만에 2년 만에 부장되고요. 젊은 나이에 막 승진해요. 그게 왜요? 그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터지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 정말 사회에 많이 쓰인다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여러분 승진도 빨라집니다. 이걸 가진 사람, 이 기술을 가진 사람, 이걸 이해한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회의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 과목을 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빨리 깨칠 수 있고 빨리 준비할 수 있고 빨리 뭔가를 하면 요 과목을 듣지 않는 사람 대비로 왜? 동시대의 경쟁이니까 여러분들 10년 후 20년 후 후배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이 지금 세대를 한 10년에서 15년이라고 보니까 그 세대와 경쟁하는 거라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할 거야는 알지만 진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발전하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풀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